내용은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좀 배워보고 디자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UML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동물들의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해봤고, 자동차 모델별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걸 또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그 객체 지향의 기능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그 유형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구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사용 방법으로 우리 그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만들어져 있지만 다양한 어떤 변이의 그러한 특성들, 알고리즘들을 확장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조를 폴리모피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UML로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또 그려봤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선배들이 이러한 그 구현을 하는 어떤 디자인 방법들,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를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들을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뭐 abstract factory라든지 빌더라든지 dependency injection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이 패턴은 이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주로 부르는 패턴으로 좀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 애완동물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봤던 거는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뱅킹 시스템이나 다양한 이제 객체 지향 기법들을 이제 다뤄볼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스트래티지 패턴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보면 이 문서화를 하는 기법인데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이 스트래티지 패턴은 무엇을 뜻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이렇게 있죠. 여기 설명을 조금 읽어보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행위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실행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확장성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UML 클래스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이 벌어질 때 어떤 스트래티지, 뭔가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뜻이죠. 전략. 이 전략에 여기 보면 알고리즘 해가지고 우리가 주된 행위를 하는 뭔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이렇게 폴리모피즘, 변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컨텍스트라고 표현한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 어떤 스트래티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자동차 시뮬레이션에서는 카라고 대변이 되었죠. 카라고 대변이 되었다라고 하면 카 혹은 비클이라고 대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 부분에 어떤 그 엑셀을 가했을 때의 어떤 증가 속도라든지 어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어떤 감속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알고리즘 부분의 메서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는 다형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 종류의 뭐 이렇게 여러 자동차를 만들어 봤었죠. 우리가 뭐 트럭도 만들 수 있고 승용차도 만들 수 있고 각자의 특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각 특성에 맞는 오퍼레이션을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이 스트레치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각자를.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냥 단순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조에 적용하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의 설계의 어떤 하나의 어떤 유형 그것을 우리가 패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은 이렇게 문서화 될 때에 먼저 이런 스트럭처를 적어도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봤던 거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그젬플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그젬플 중에 우리가 좀 읽기 쉬운 자바로 된 이그젬플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배워보진 않았는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인데 메서드가 아예 구현체가 아예 없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얘는 이러한 우리가 사용할 메서드에 대한 선언부만 존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브레이크 비헤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네요. ABS가 딸린 브레이크가 있고 ABS가 없는 그냥 브레이크가 있다. 이게 둘 다가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러한 행위들을, 자기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이 카의 입장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카의 입장에서는 apply 브레이크를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브레이크가 ABS가 장착된 경우가 안 된 경우에 따라서 알아서 그 해당 스트래티지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예제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세단이나 SUV가 있는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라고 하는 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카는 만들 때부터 그냥 브레이크가 장착이 됐고, 여기 SUV 같은 경우에는 ABS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SUV가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여러 다양성에다가 이 기본 장착될 스트래티지를, 다른 스트래티지를 다른 모델에다가 적용한 것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스트래티지 자체를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유형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 이그젬플을 우리가 보면 브레이크를 어플라이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자, 세단인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가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SUV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위에 ABS가 선택되어서 이 어플라이 브레이크를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영향도를 주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 SUV 카에다가 set brake behavior라고 해서 동적으로 이 브레이킹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set brake behavior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SUV 카에 보면 카라고 하는 놈이 자기의 이 브레이크 비헤이버, 즉 이 스트래티지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이 변경이 되고 나면 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브레이크처럼 동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적용을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트래티지 패턴은 우리가 이미 우리 지난 3차수까지 쭉 배워봤던 그런 익숙한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브레이크 비헤이버라고 하는 뭔가 스트래티지를 활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비헤이버는 ABS 브레이크와 일반 브레이크의 중에 하나가 채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이 카는 set 브레이크 비헤이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비헤이버를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브레이크로 바꿀 수도 있고 더 낮은 사양의 브레이크로 바꿀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브레이킹 비헤이버의 카가
자동차가 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브레이킹을 하는 어떤 기능에 대해 가지고 카에 직접적으로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ABS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그냥 일반 브레이크를 밟게끔 카에다가 만약에 이게 합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품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자동차를 우리가 SUV라든지 세단으로 만들 때에 어떤 세단은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부터 세단은 무조건 그냥 브레이크고 SUV는 무조건 ABS가 장착됐다라고 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단과 SUV를 다양하게 여러 브레이크의 옵션을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게끔 두 개를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고착화된 세단과 SUV가 돼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른 스트래티지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카 같은 경우에도 스트래티지처럼 SUV와 세단으로 분리가 될 수 있었죠. 다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카가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비헤이브를 또한 스트래티지로 또 부품처럼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합이 카와 세단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네 가지 유형의 자동차를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와 브레이크 이 부품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패턴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설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트래티지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한번 이런 예제로 한번 살펴봤고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서화할 때는 다큐멘테이션 할 때는 이런 것처럼 먼저 이름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래티지 패턴, 팩토리 패턴, 싱글턴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조금 개발을 해왔던 선배 개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배님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각 자동차의 모델과 그리고 별도의 또 스트래티지로 브레이크와 여러 가지 그 어떤 부품들에 대한 것을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컴포넌트화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선배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빠르게 우리는 이렇게 구조화된 그 설계를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 패턴은 이 인텐트라는 게 분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디자인 패턴 다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조는, 그러니까 스트럭처, 아까 이제 그런 UML이나 이런 걸로 표현했을 때 클래스 다이그램과 시퀀스 다이그램을 표현을 했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 의도가 달라지면, 의도가 어떤 알고리즘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이 아니라 뭔가 객체를 생성하는 관점의 다양성을 주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팩토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도가 달라지면, 우리가 이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달라지면 그게 패턴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패턴의 이름을 인텐트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의도구나, 그런 의도로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언어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들 간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의도 부분이 중요한 패턴 간의 분리를 하는, 이 패턴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인텐트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이게 이름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어요.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오랜 동안 많은 그 선배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언되어 왔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 패턴인데도, 예를 들면 스트래티지 패턴은 다른 말로 팔러시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러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책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텐트와 비슷한데 모티베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하게 된다. 모티베이션, 동기 요인 혹은 폴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을 적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트럭처가 그래피컬하게 우리가 UML 같은 걸로 표현을 해줘야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아까 스트레스 패턴에서도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참여자, 파티시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클래스들이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아까 스트래티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고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두 개 간에 그리고 그 스트래티지를 상속한 여러 디라이브드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파티시펀트들을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나타냈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그 각 클래스들 간에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또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혹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잘 나타내면 이 세 가지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샘플 코드를 항상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지를 보통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하나를 내가 만약에 디자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 디자인 패턴을 내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패턴은 뭐 수백 개 정도의 어떤 이런 그 학회에서 디자인 패턴들을 이런 그 여러분들의 구루들, 선배 개발자들, 이 도사들께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새로운 패턴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실 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패턴들을 학습할 때는 이게 이러한 식으로 다큐멘테이션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빨리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 패턴들이 어떠한 유형들이 카테고리가 있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위키피디아에 가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이 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볼게요.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 먼저 creational patterns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관점에서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 객체들을 생성하고 초기화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뽑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게 되면 객체를 우리가 그 하나를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객체가 필요할 때만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고요. 필요 없을 때는 시스템에 반납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메모리 사용을. 자, 그러한 그 시스템 우리가 나중에 서버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서버 자원은 메모리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서버 컴퓨터는 계속 24시간 365일 이렇게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죠. 그럴 때에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메모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막 그냥 만들어서 막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잘 만들어서 초기화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객체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의 패턴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tructural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여러 엔터티들 간에 여러분들의 그 클래스들 간에 다양한 그 관계성을 좀 더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뭐 어댑터라고 하는 게 그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여러 유형의 그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로 단일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아까 스트래티지 패턴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그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처음부터 고안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선배 개발자들이 그냥 객체지향적으로 구현을 안 해놨다거나 혹은
지금 그 상황이 되었다거나 객체 지향적으로 만들어 왔지만 그럴 때는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다른 인터페이스가 거기에 적응되게끔 우리가 해주는 그러한 구조적인 우리는 일종의 해석 작업을 해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댑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형을 우리가 스트럭처럴 패턴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댑터라고 하는 이 패턴의 명칭이 맨 뒤에 보통 클래스명의 뒤에 붙기도 하는데 뭐뭐뭐 어댑터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이 클래스가 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뭔가 하나의 객체에서 다른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이 통역해주는 역할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퍼사드 패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록시 패턴. 우리가 배워볼 것은 이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아주 재미난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하는 아주 확장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컴포지트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behavioral 패턴, 그리고 행위적인 패턴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이 스트래티지 패턴이죠. 어떤 행위를 컴포넌트화를 해서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행위를 다양성을 추구하면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하고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행위를 다양성을 추구하면 팩토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팩토리 패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트럭처, 여러 개의 스트럭처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걸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이런 구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닥치는 그런 문제, 현장에서 곧바로 나는 어떤 패턴을 쓰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사실 많이 프로그램을 짜보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순서가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들은 일종의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초식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하나의 디자인 패턴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러한 식으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저런 디자인 패턴들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때 기존의 선배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런 전략들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기존의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어떤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닥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구현체를 내가 불러다 쓰는 게 아니고 구현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 자체를 내가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배들의 생각과 그 구현 방법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팩토리 패턴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맨 처음 여기 등장할 정도로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아까 이제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하는 게 더 대표적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알파벳 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나오는 건데 이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스트래티지 패턴에서 아까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이 패턴에서도 등장을 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로직을 이렇게 다양성을 시키는 것, 다양화시키는 것은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배워봤어요. 근데 이 로직이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로직이 스트래티지 패턴인데 팩토리 패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로직이 뭔가 다른 클래스의 설정이나 생성을 돕는 일을 하면 그것이 팩토리 패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인텐트가, 의도가 이것이 여러 가지 아까 자동차의 뭐 경적 소리가 다르다든지 뭐 가속을 했을 때 가속도가 다르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뭐 브레이크를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이면 그걸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아니라 뭔가의 설정, 컨피규레이션, 뭔가 구성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분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그 어떠한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팩토리 패턴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디자인 패턴은 대부분 스트래티지 패턴인데 이 패턴이 스트래티지 패턴을 그러한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팩토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팩토리 패턴이 여기도 등장을 해요. 아까 여기 보면 브레이크 뭐 만들고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세단은 브레이크를 그냥 기본 브레이크를 설정했고 SUV 같은 경우에는 ABS를 장착한 식으로 생성을 한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팩토리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세단을 선택했을 때는 얘는 기본 브레이크가 장착된 형태로 나는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SUV는 나는 브레이크 ABS를 달고 생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다형성시키는 걸 우리는 사실 팩토리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단순하죠. 이렇게 하니까 팩토리 패턴의 장점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팩토리 패턴을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기존의 자동차 여기 우리가 어드레스북 처음에 SOC 그러니까 Separation of Concern 이야기하면서 만들었던 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드레스북일 때 이게 다형성이 있었죠. 다형성 관계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한번 볼게요. 보면은 프로젝트에 자,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임플리멘트 한 게 자, 그죠? 비즈니스 로직을 보면 애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고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은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프레젠테이션 내 다양성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 유형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는 한 종류만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종류를 그때 만들었었죠. 우리가 new 파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뭐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클래스 어드레스북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고 extends 상속하기를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를 상속해서 뭔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화한다는 그 어떤 사실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드레스북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로드 세이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SQL문이 MySQL에 특화된 SQL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기본 데이터베이스 다 똑같은데 이게 MySQL로 가니까 여기 인서트문 부분이 뭐 조금 달라졌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더라. 인서트문 부분이 뭐 MySQL 같은 게 무조건 대문자만 들어가야 되더라. 그죠? 요 SQL문 중에 대문자만 들어가야 되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더라.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대문자만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는 호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얘는 어드레스 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스트래티지 패턴이에요. 이게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아니면 MySQL 쓸 거냐 혹은 이걸 또 하나를 복제본을 만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복잡을 만드는데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라클일 때는 여기가 클래스명이 이렇게 오라클. 자, 이건 스트래티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 모르겠어요. 여기에 똑같은 SQL을 보내는데 사전에 뭔가 오라클용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앞에 여기 그냥 문자 그냥 출력하고 말 텐데 use 오라클 드라이버 그러니까 오라클을 사용해서 접근한다.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그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다형성을 시켰어요. 얘는 MySQL 쓰겠다. 그죠? MySQL 드라이버를 써서 동작을 하는 놈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는 기본 동작을 했을 때는 이 do presentation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값을 여기 넘겨받아서 실행을 하겠죠. 그냥 실행을 우리가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기본 로직들만 이용을 하겠죠. 프레젠테이션과 어드레스북과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를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로 바꿔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MySQL용으로 이 select 문이 대문자로 바뀌고 MySQL 드라이버를 쓰겠다라고 select가 아니라 insert 문만 바뀌었죠. 대문자로. 대문자로 바뀌고 MySQL 드라이버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컨피규레이션이죠. 여기서 이 부분이 컨피규레이션인데, 자, 이 부분이 그때 설정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 매핑 관계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팩토리 패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이러한 스트래티지를 다양하게 묶은 컨피규레이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다형성 구조를 우리는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상속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그냥 저거는 클래스 하나였지만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고객 1번 고객을 위한 그러니까 컴퍼니 회사 이름을 넣었죠. ABC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4 ABC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4 ABC라고 하는 회사용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 애플리케이션 4 ABC 컴퍼니인데 텍스텐스 하기를 애플리케이션을 나는 상속할 거라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상속해서 자, 여기다가 뭔가를 넣을 거예요. 뭘 넣을 거냐면은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뱉을 건데 create application. 자, 이런 메서드를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데 얘 이런 설정을 넣을 수가 있죠. 애플리케이션. 자, 얘가 얻는 것은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여기는 결국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리턴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할 거냐면은 이 설정, 이렇게 설정된 이 설정을 나는 리턴하고 싶다라. 자,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만들겠다. 그죠? 자, 여기 이름이 자바 파일로 만들어져요. 자, 애플리케이션 4 ABC 컴퍼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ABC 회사의 팩토리가 된 거예요. 팩토리가 됐고 얘가 팩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리턴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create presentation 이렇게 되게 되겠죠.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abstract
메서드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갖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메인 이 메서드는 내가 자 create presentation 이렇게 됐고 create presentation을 여기도 create presentation을 해줘야 되겠죠. ABC 컴퍼니는 이렇게 되는 게 오버라이딩을 우리가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create presentatio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overrid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슈퍼 임플리멘테이션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자 이 클래스가 이제 abstract 클래스가 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create presentation에서 ABC 회사용 구성이 되고요. 자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보죠. ABC 회사용 구성이 하나 생겼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제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여기에 그냥 Your Company 그냥 그러고요. Your Company. 자, ABC 컴퍼니하고 이제 Your Company가 만들어졌고 Your Company는 이 부분이 오라클을 나는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라클. 이 회사는 오라클을 쓰는 거예요. Your Company.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팩토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팩토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실행될 때 어떻게 구성될지 우리가 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인 함수에 우리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성되죠? 클래스 4네임을 갖고서 아규먼트 첫 번째 거를 받아서 우리는 넘겨보자. 자, 또 프레젠테이션의 기존의 아규먼트를 쓰고 있네요. 여기에 값은 저걸 바꿔볼게요. 그냥 테스트로 바꿔놓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create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돌려치기를 할 거예요. init new instance 계속 배웠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여기도 자 목적이 지금 소스 액션을 저는 이게 만약에 생성이 안 되면 직접 하세요. 여기 소스 액션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화면에 그냥 오류를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자, 여기 또 뜨는 이유가 요걸 애플리케이션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읽어보면 메인 메서드는 아규먼트에서 받은 그 명칭으로 그 회사 이름을 받아서 할 거야. 할 때 어드레스 북 호를 앞에다 붙이고 뒤에 아규먼트 그러니까 뒤에 아규먼트 명이 회사 이름이 될 겁니다. ABC 컴퍼니냐 Your 컴퍼니냐 그죠? ABC냐 Your 컴퍼니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규먼트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저걸 봐야죠. 뭘 봐야 될까요? 네, 여기 항상 설정이 들어있는 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자, 론치 제이슨에 들어있죠? 여기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아규먼트 이렇게 시뮬레이터 부분이 아니라 프로젝트 네임 부분에 아규먼트 부분에다가 Your Company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클래스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address book for your company를 팩토리로 쓰게 되는 동작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예, 클래스 now found. address book for your company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다라고 지금 그랬어요. application 4, address book이 아니라 application 4, 그죠? 이게 제가 저걸 잘못 넣네. 부분에 address book 4가 아니라 application 4 이렇게 되네.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얘도 스트래티지 패턴이에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뭔가를 생성하는 로직이 다양화된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팩토리 패턴이라고 그냥 부르는구나. 그냥 그 의도가 목적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라클 드라이버를 쓰고 있죠 여기, 그죠? 오라클 드라이버 쓴다. 유어 컴퍼니는. 근데 아까 이제 회사를 바꿔볼게요. 회사가 ABC 컴퍼니면 얘는 구성이 컨피규레이션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뀐다? MySQL을 쓰는 걸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이 팩토리 패턴의 구현체, create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이 구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팩토리 패턴입니다. 그렇죠? 얘는 MySQL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 자, 이게 팩토리 패턴이 조금 더 의미가 더 크려면 이 부분에 굳이 요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네. 이 컨피규레이션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create presentation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설정의 복잡성,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부분도 이렇게 팩토리 메서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매우 다양한 조합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 해당 프레젠테이션에다가 set 비즈니스 로직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create 비즈니스 로직을 붙이고 그다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를 만들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 애플리케이션, 네, 비즈니스 로직은 이 팩토리는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팩토리 비즈니스 로직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엮어 주는 거죠. 이렇게 가져온 거를 비즈니스 로직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에는 set 데이터베이스 하기를 지금 가져온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해서 결국 프레젠테이션에서 전체를 묶는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ABC 컴퍼니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오류가 떨어지죠. 왜 오류가 떨어지냐면 다 안 채웠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워라. 나머지 채우면 우리가 직접 코딩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요것만 리턴하고 우리가 이 조합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냐에 따라 달립니다.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나 같은 경우에는 new MySQL을 나는 쓰고 싶다. new address book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고 비즈니스 로직은 그냥 new address book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쓰겠다. 이렇게. 자, 여기가 보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생성자를 동적으로 위빙할 수 있게 하려면 생성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없이는 생성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로직 자체도.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라도 세팅할 수 있게 아까 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로직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빈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규먼트가 없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걔를 가지고만 얘는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주는 것이 조금 더 동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걸 강제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팩토리 메서드를 쓸 때는 이것을 없애는 게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여러 조합, 세 가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과 프레젠테이션과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여러 베리에이션들을 다 곱하기 개수만큼, 급수만큼의 베리에이션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얘는 그 생성이 될 때 이것 자체를 별도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서드를 하나 주면 됩니다. 저는 세터 게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소스 액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세터 게터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 툴들마다 세터 게터를 만드는 방법이 툴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저는 그냥 VS 코드에서 아까 소스 액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인텔리제이나 다른 툴을 만약 쓰신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네, 그거 한번 시간 내서 제가 이 툴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툴을 어떤 걸 쓰면 좋습니까? VS 코드인가요? 이클립스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VS 코드로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VS 코드가 기본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VS 코드가 안 좋은데 쓰는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쓰는 데는. 그리고 인텔리제이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바를 할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를 봤을 때 VS 코드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자, 세터 게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 필드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가능한 프라이빗, 이걸 직접 퍼블릭으로 이렇게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내부 사정이거든요. 내 내부 데이터거든요. 내 데이터는 다른 쪽에서 직접 쓰기를 허용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본은 얘는 프라이빗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부의 데이터를 남이 와서 너 주민번호 뭐야? 앞으로 너는 주민번호가 이렇게 바꿔. 누가 이야기한다고 내가 내 주민번호가 바뀌나요?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을 누군가 다른 객체가 와서 네 이름은 지금부터 누구누구야. 이렇게 바꾼다고 내가 바뀌나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객체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중요한 데이터를 다른 객체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객체는 항상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생략된 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접근 권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걸 퍼블릭으로 열면 큰일 납니다. 퍼블릭으로 열면 다른 데서 이걸 내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를 허용해 줄 수 있냐? 이렇게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set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는. 자, 이 메서드를 거쳐서는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메서드를 거쳤다면 혹시 뭔가 불순한 의도로 누군가 접근을 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값으로 왔다면 나는 바로 오류를 뱉어버리겠다. 나는 이런 건 나는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것은 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must be not 이렇게 내가 뭔가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잘못 불순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로직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을 들었다면 이 부분에 누가 이거를 호출했는지, 이 익셉션이 뱉어지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나한테 불순한 행동을 했는지 바로 스택 트레이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보호가 된다. 그런 방어적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터 게터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럼 세터는 이해가 되는데 게터는 왜 쓰느냐? 게터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이게 내가 값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아직 세팅되기 전이면 이걸 얻어서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이후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널이면. 그럼 난 마찬가지로 아직 not ready,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나를 사용한 객체들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더 명확하게 this.database겠죠. 그죠? 얘는 지금 이게 또 스코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앞에다 안 붙이면 얘는 얘를 뜻하는 거고,
이 this 점 해야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복되잖아요. 이 지금 파라미터로 넘어온 데이터베이스하고 내 필드 객체를 정확히 구분할 때는 앞에다가 this 점 데이터베이스 해주면 얘는 나의 멤버 필드가 되는 거고, 그냥 생략되면 이거는 이게 더 그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여기는 this 점을 생략을 했죠. 생략을 했지만 왜 this 점이냐면 여기에 스코프, 이 메서드 내에 있는 요 지금 선택된 이 블럭 내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 키워드가 중복되게 또 선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멤버 메서드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요 스코프 내를 보면 이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데이터베이스와 내 멤버 필드인 데이터베이스가 네임스페이스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값이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대입시키고자 하는 요 this.점 데이터베이스는 이 멤버 필드의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바에서 배웠겠죠. 자바 시간에서 배웠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세터 게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후에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제가 바꿨고요. 자,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될 때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날리겠습니다. 날리고 여기를 소스 액션에서 마찬가지 getter setter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도록 바꿔줬어요. 네, 바꿔줬습니다. 바꿔줬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없죠. 자기 밑에 뭐 다른 게 설정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 애플리케이션 한번 볼게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즈니스 로직도 로직에 데이터베이스 설정할 수 있죠. 자,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잘못되거든. 요걸 하면 안 되죠. 요거는 스태틱 메서드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클래스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연수명, 이 인스턴스명, 오브젝트명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이거 잘 됐고요. 지금 오류가 나는 애들 한번 볼게요. 봤더니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에서 위에 이거 상속하는 거를 저거 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지워줄게요. 네. 보면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은 이제 그냥 나는 빈 껍데기용으로도 생성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또 오류가 생겼네요. 자, new presentation. 자, 프레젠테이션 제가 아까 수정을 했죠. 네, 수정을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오류가 고쳐졌고요. 조금 반응이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류가 이제 떨어지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이제 떨어져야 되겠죠. 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 하지 않은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채워줄게요. 자, 여기에 new address book 오라클 for your company는 오라클을 쓰고 business logic new address book business logic을 쓰겠다. 이렇게 베리에이션 줄 수 있다는 거죠. ABC는 MySQL을 썼고, 자, 다른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좀 인덴트가 달라져서 그런 거고, 다른 건 그냥 눈으로 아이 체킹을 해도 얘 말고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다른 베리에이션을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다. 자, 나는 ABC 컴퍼니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는 어쩌고 이렇게 출력되던 거에서 나는 이거를 뭐 윈도우 형식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시스템에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못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로컬에 만든 게 있다면 뭐 만드실 수 있어요. 윈도우를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그냥 애플리케이션으로. 여기는 웹상이기 때문에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퍼블릭 클래스를 다양성을 만들어서 extends 해서 extends presentation
이렇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여러분들 다른 툴에서도 소스 액션에 여기 이제 override implements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do presentation을 할 때에 슈퍼 기존의 로직을 호출을 하고 나는 윈도우 모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앞부분에다가 그냥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시스템 아웃 이게 윈도우 모드. 자,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면 좋겠지만 지금 뭐 우리 이게 본질이 아니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우리 객체 지향이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설계를 우리는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구현이 끝났어요. 예,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자 이제 윈도우용으로 얘는 바꿔볼게요. 마이 컴퍼니, 유어 컴퍼니는 윈도우 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싶다. 자 여기 ABC는 그냥 콘솔 형식으로 부르고 싶고, 그리고 MySQL을 쓰고, 유어 컴퍼니는 윈도우를 쓰고 오라클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마다의 자기의 이 팩토리가 다르다. 팩토리, 자기의 컨피그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설정이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우리는 팩토리 패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행을 그냥 해보죠. 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스트래티지 패턴인데 여러 로직을 다양화시키는 건데, 이것을 어떠한 객체의 생성과 구성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것을 우리는 팩토리 패턴이다. 공장이란 뜻이 공장, 뭔가를 막 찍어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BC 컴퍼니로 이제 들어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됐어요. ABC 컴퍼니일 때 지금 ABC 컴퍼니는 단순 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있고 MySQL만 쓰고 있죠. 자, 여기에 설정을 이제 바꿔볼게요. ABC 컴퍼니가 아니라 뭐였죠? 아까 유어 컴퍼니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윈도우를 띄우고 어쩌고저쩌고 오라클을 쓰는 뭐 그런 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동작하겠죠. 윈도우 모드로 떴고 오라클을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양한 스트래티지들이 있어서 그 스트래티지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셔도 더 인텐트가 명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런 지금 데이터베이스나 비즈니스 로직이나 프레젠테이션이 각자가 이 일종의 부품 같은 거죠. 이 부품들이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트래티지들이 다양화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재조합시켜서 하나의 큰 조합으로 리컨피규레이션을 해서 다양한 재조합을 만들 때에 팩토리가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간단합니다.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용도구나. 같은 스트래티지만 우리가 팩토리라고 부를 때는 이러한 기존의 다양한 스트래티지들이 존재하고 그 스트래티지들을 더 다양하게 재조립해서 하나의 또 다른 스트래티지를, 그러니까 또 다른 조합의 객체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방편이구나. 이렇게 보면 팩토리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